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러시아가 진짜로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일까요?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1000대 이상의 러시아 탱크와 2500대의 장갑차를 파괴했다. 그러면서 이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기념 행사에 동원하게 될 군사 장비를 축소해야 될 지경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러시아군 탱크의 손실과 관련해 가지고 군사정보 사이트인 오릭스는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313대, 313대의 러시아군 탱크가 파괴가 됐고 287대는 버려지거나 노획되는 등 총 600여 대가 피해를 봤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장갑차의 경우에는 160대 이상이 파괴됐고 166대는 버려지거나 노획되는 등 최소 327대, 327대의 손실을 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러시아군 탱크의 손실은 불과 전쟁 개시 60여일 만에 빚어진 결과라는 데서 더욱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군 주력 탱크 T-72에서 잭 인 더 박스 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차의 설계상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잭 인 더 박스라는 게 뭐냐면 이 상자 뚜껑을 열면 내용물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 그런 장난감을 말하는 건데요. 이 러시아군 탱크가 공격을 받으면 포와 사수를 보호하게 만들어진 장갑 구조물이죠. 이 포탑이 통째로 하늘로 튀어오르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빗댄 말입니다. 실제로 이 트위터에는 마리우폴에서 러시아 탱크 포탑이 공격을 받은 뒤에 이 폭발하면서 튀어 올라가지고 아파트 5층에 올라간 영상도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로버트 해밀턴 미국 육군 전쟁대학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1971년 양산된 러시아군 주력 전차인 T-72 탱크는 기본적으로 승무원 안전보다 사격 속도와 기동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험지를 빠르게 주파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독일 전차에 비해서 차체가 가볍고 장갑, 그러니까 이 전차를 둘러싼 외피를 말하는 거죠. 이 장갑이 얇다는 거죠. 그리고 포탑은 납작하게 설계되어 있고 특히 빠른 포격을 위해서 포격병, 지휘병 바로 발밑에 탄약을 공급하는 자동 장전 장치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문제 이렇게 전차의 내부 공간이 좁은 구조에 취약됨 때문에 이 방탄판으로 둘러싼 별도의 탄약고가 없이 포탑 근처에 다량의 예비탄을 함께 보관한다는 겁니다. 해밀턴 교수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제블린 등 대전차 미사일에 의해서 T-72의 비교적 얇은 측면이라든지 후면 쪽에 타격을 받으면 최대 40발까지 적재한 탄약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면서 탄약 위에 있는 승무원들이 전원 사망을 하게 되고 포탑은 공중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우크라이나군이 최대한 활용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1991년 걸프전 때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라크군 주력 전차이던 이 러시아제 T-72는 피격될 때마다 큰 폭발을 일으키면서 포탑이 높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또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등은 서방의 최신 주력 탱크들인데요. 이것들은 이 발사용 탄환이 운전병과 지휘병이 등 뒤로 떨어져 있고 보호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이 러시아 탱크의 구조적 결함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 러시아군에 만연된 이 방산비리 때문에 장갑차에 중국산 저가 짝퉁 타이어가 사용되면서 진군이 느려지는 사태가 속출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메일은 1일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타이어를 쓴 러시아 장갑차가 진흙탕 같은 험지에서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진군이 더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데일메일은 이어서
이 북두해상조약교 그러니까 나토군은 미쉐린 XZL 타이어를 장갑차에 사용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은 이를 모방한 중국산 황해 YS-20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 탱크에 부착된 황해 YS-20은 이 서방이 사용하는 미쉐린 XZL 타이어를 모방한 짝퉁인데 가격이 무려 15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쉐린 XZL은 세트당 가격이 36,000달러, 한 4,560만 원인데요. 황해 YS-20은 208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질랜드 타임스 등은 이를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 국방 예산은 1년에 600억 파운드, 한 95조 4천억 원에 달하는데 부패한 러시아 군 고위직이 방산 비리를 저질러서 장갑차에 값싼 중국제 타이어를 사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차량 관리도 절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데일리메일은 중국 기업들은 값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려고 이 서방 국가의 지적 재산을 모방한 모조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차량에 대한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전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전쟁 내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버려진 이 러시아 군용 차량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군이 차량의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실제로 차량 정비사라고 밝힌 인물은 군용 트럭 타이어의 경우에 몇 달간 방치하면 트럭에 압력을 받아서 찢어지거나 고장나기 쉽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트럭과 장갑차를 투입하기에는 러시아 관리들이 너무 부패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러시아군의 저질 탱크로 인해 가지고 전쟁의 판도도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러시아 군사력의 중심은 국토의 넓이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전차와 장갑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을 굴복시킨 것도 또한 냉전 체제 하에서 나토의 가장 큰 위협도 소련의 대규모 기계화 부대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2021년 판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탱크는 1만 3천 대고 장갑차는 2만 7,100대 정도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크라이나군은 탱크가 2,430대고 장갑차는 1만 1,435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해봐도 러시아군의 탱크는 우크라이나군의 숫자에 비해서 거의 5배나 되죠. 당연히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러시아군의 주력인 탱크 부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될 기계화 부대가 우선 관리 부실과 저질 제품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기에 기계화 부대에 배속된 러시아군들이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해가지고 저 정도 미숙하고 실제 전쟁 상황에서 대응 미숙도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의 기계화 부대의 기동을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차단시킨 것이 뭐냐면 바로 제블린 같은 첨단 무기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바로 이 러시아의 기계화 부대를 겨냥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러시아군의 국경 지역 집결에 대비해 가지고 제블린 미사일 500발을 쏘면서 실전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영국도 미국과 발을 맞춰서 지난 1월부터 NLAW 단거리 대전차 로켓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특히 전쟁 발발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지원한 대전차 무기는 최소 1만 7천 발로 그야말로 전력 없는 지원을 한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대량의 첨단 대전차 무기를 활용해 가지고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를 격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군 전차 한 대당 10발의 대전차 무기를 제공했거나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러시아군이 지상군에 대한 공중 엄호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무기 운용 여건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아무리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우크라이나 도시를 초토하고 괴롭혀도 정작 지상군이 진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현실을 곧바로 개선할 수도 없다는 것이 러시아군의 한계입니다. 러시아군이 전차와 장갑차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물론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단기간에 전차의 방어 능력을 개선시킬 수도 없고 기계화 보병을 늘릴 수도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 최대치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 우크라이나 군의 작전 능력은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도 러시아군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특히 미국의 인공위성 등을 통한 군사정보는 러시아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기습할 수도 없고, 조금만 이동해도 곧바로 미국에서 포착되면서 이 러시아군이 대비할 수도 있고 또 역공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러시아가 덩치를 앞세워서 밀어붙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잔펀치에 이 러시아의 푸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푸틴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핵무기를 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방법은 푸틴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전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푸틴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Y타임스가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Y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